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가니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 용법 가운데에서 뭐 인생 뭐 있어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가는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런 얘기가 까르마 법칙상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만일에 우리가 정말 한 생만 산다면 노력하고 자시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르마 법칙 입장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생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생 동안 자기 이 영적인 향상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까르마상 우리 어떤 과제를 갖고 오는데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일 주된 이 조안점은 칼 구스타브 융의 얘기를 하면서 융의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개인화 과정이거든요. 개인화, 인디비주에이션. 이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표면에 있는 에고가 가장 밑에, 자기의 의식 밑에 있는 셀프를 만나서 합체가 돼야 그게 이제 인격적인 완성을 이루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면에 있는 에고가 수없이 많은 난관을 거쳐가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걸 신화와 같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고가 이 셀프를 만나기 위해서, 표면의 에고가 가장 밑에 있는 셀프를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성격의 그림자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우화를 얘기해서 우리가 가방을 이제 여기 메고 있는데 이제 이 가방은 앞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고 뒤에도 주머니가 있다. 근데 앞에는 자기가 뭔가 좋은 점만 다 갖다 놨다. 그 뒤에 있는 주머니에는 자기 나쁜 점들, 단점 이것만 갖다 놨다. 근데 문제는 뒤에 있는 단점이나 그 나쁜 점은 뒤에서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이 뒤가 무거운 게 자꾸 걸려 넘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이게 여기 그 단점이나 이런 무거운 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일은 가방을 내려놓고 뒤에 그 짐을 풀어서 내 단점, 잘못된 점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융이 말하는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거, 자기의 성격 가운데에서 직면하기 싫은 거, 그거를 에고가 있으면 그 뒤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섀도우라고 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비법처럼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이유도 없이 그냥 싫어, 그 사람이. 난 저 사람이 저런 면이 너무 싫어. 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나쁜 점이 바로 내 그림자입니다.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뭔가 하니 자기 성격의 나쁜 점을 이제 그림자 뒤에 숨겨놓고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깥에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그 투사적 동일시라고 그러거든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 이거 심리학에서, 상담 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투사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제가 이제 싫어하는 유형 사람 중에 하나가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권위적인 사람을 보면 이 피부에 그냥 소스라 뭡니까? 돌기가 생겨요. 그렇게 싫어요. 근데 저는 본인은 나는 굉장히 자유롭고 전혀 학생들한테 권위적이지 않고 이래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림자 이론을 대입하면 저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왜? 권위적인 사람이 미우도 없이 싫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내 그림자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내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의 나쁜 성향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겠다.
예?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겠다.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렇게 내가 나쁜 점을 투사해서 생긴 거다 말이죠. 또 다른 예인데 직장에서 내가 이제 과장쯤 됐어요. 그럼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밑에 계장이나 대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나름대로 밑에 직원들한테 근데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위에 있는 사람, 부장이나 차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알면 돼요. 응? 지금 내가 부장이나 차장을 보면 저 꼰대 같고 말이야. 예? 사람 쪼잔하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바로 내 후임이 나를 보는 거예요. 보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무슨 인간이 내 단점을 상사에게 투사해가지고 그걸 평가했거든요. 근데 그건 똑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융의 그 개인화 과정에서 이 그림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초보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는 별로 많이 안 하는데 강의를 하면 간혹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투사한 게 뭐 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영 소울, 젊은 어린 영혼들, 아직은 좀 더 공부해야 되는 영혼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자, 그러나 이건 자기의 단점 바라보는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의 성숙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시작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 그림자 개념을 잘 알아야 까르마를 안 만들 수 있어요. 응? 왜? 까르마라는 건 자꾸 남을 까닭없이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까르마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 투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나쁜 점 상대방에게. 말로는 그러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야. 제가 그랬죠. 그런 건 없다. 세상에 다른 사람 위해서 잔소리하는 건 없다. 응? 진짜 위한다면 가만히 기다려줘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만, 어떤 이런 식으로 다 투사해버리면 또 나쁜 까르마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환생해야 되고, 반드시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주위에서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찾아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고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돼요. 다시 이제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생을 사는 인생인데, 그럴 때 이 각 생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되겠다. 제가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 생이 있으니까 대충 이번 생 그냥 하고 지나간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게 태어났는데,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사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전제 마지막으로 그냥 실컷 놀다가 제가 공부로는 그거거든요. 공부 먼저 하고 쉬는 게 아니고 먼저 놀아라 이거에 놀아. 실컷 놀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이제 노는 거 지치면 그때 공부 좀 하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그림자 이런 문제도 먼저 많이 놀면은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그때 조금 생각해 보자.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은 잠깐 복습을 한 것이고, 다음 관용구,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건데 사실은 까르마 법칙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걸 다음 6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참 좋은 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많이 하죠. 여러분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참 좋을 때야. 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아니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 푸념처럼 많이 하죠. 여긴 대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알아서 모셔. 이런 얘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 장이유서. 이거 참, 원래는 유교는 말이죠. 제가 또 옆길로 새겠습니다. 유교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또 형과 남동생의 관계, 이게 장유사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유교는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에게 복종과 공경심을 꼭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유교에서는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자유로움을 베풀어야 되고 형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랫사랑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것보다는 자꾸 밑에 사람들 의무원 강조하는 게 문제가 되겠다. 그런 얘기고.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얘기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알아서 모셔라. 두 번째는 여기는 아마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호기 부릴 때 야 내가 내 나이 때는 돌도 씹어 먹어서 뭐 이런 얘기. 예? 그래서 만용을 부리기도 하죠. 근데 어떻든 이런 말들은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까르마 법칙에서 관점에 볼 때는 문제가 있겠다. 예, 죄송합니다. 맨날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교수병이에요. 교수병. 항상 문제만 봐요. 문제만 그냥. 해결책도 제시 못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주의해야 될 점은 왜 우리는 굳이 남과 비교하든지 혹은 남과 비교해서 현재 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년 반 젊었어도 말이야. 10년 전에는 난 어떻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까르마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현재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 태도가 필요하겠다. 제가 또 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꾸 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60대 지금 후반이거든요. 근데 20년 전에는 정말 몸이 40대 때는 몸이 좀 날아다녔어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 그때는 발이 걸어 다닐 때 발이 땅에 닿질 않았다. 왜냐? 오른발이 닿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왼발이 가고, 닿기 전에 또 또 이 발, 이래가지고. 당연히 뻥이죠. 계단도 몇 계단씩 점프하고 말이죠. 내려올 때는 그냥 3계단, 4계단씩 막 날아다니고 말이죠. 지금은 언감생신이에요. 계단 내릴 때도 난간을 잡고서 천천히 내려와야 돼요. 헛디디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보고 너 지금 좋은 때니까 알아서 해.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이 문제가 뭐냐? 이럴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비추어서 그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60대에서 40대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비관하잖아요. 야, 이거 지금 40대 때는 막 그냥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잡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현재를 비관할 게 아니겠다. 왜냐? 20년 뒤에 제가 80대가 된다면 뭐 어디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때는 몸이 더 굳었겠죠. 보나마나.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20년 전엔 60대 중반이 좋았어. 후반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이게 요새 말을 자꾸 나이는 숫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절대 숫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몸이 굳는 데는 방도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것도 주차가 잘 안 돼요. 이 뒤로 들어가는 거 말이지. 일자 주차할 때. 그래서 어떻든 지금 생각하면은 80대 지금 제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좋은 때예요. 그런데 왜 지금이 좋다고 왜 얘기 못 하냐 이거예요. 왜 지금? 응? 지금 왜 모를까? 왜? 다른 때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40대, 50대와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항상 좋은 때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이나 다른 때와 비교하면서 그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겠다. 네? 근데 반대로 내가 처지가 좋다고 판단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제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지금 그래도 일용직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용직보다 낫지 않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안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든 간에 저 소말리아보다 낫지 않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교하면서. 응?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일용직 근로자나 소말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말을 들으면. 좋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어떤 영국인이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보면서 야, 내가 영국인으로 태어난 게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니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제3자가 돼서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싫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당도 그런 얘기 했거든. 뭐 그가 얘기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얘기지만 당신이 판단받기 싫으면 당신도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게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할 때에도 특히 자식들 교육할 때 절대 그 형제 자매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네 형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식이나 학생들끼리 비교하는 거 절대 금물이겠다. 저도 이런 비교 많이 당했었습니다. 사실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만 보면 다 무조건 지금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공연히 다른 때와 비교해서 지금을 깎아내리지 말자. 이건 모감장관이 과거나 미래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희생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교하는 버릇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지금 고약하게 돼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제 제안은 무조건 이렇게 되뇌자고요. 스스로 지금이 최고야. 지금이 최고야. 이렇게 자신을 세뇌시키자. 왜? 이렇게라도 해야 이 습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까르마 법칙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것이다. 이 정도 제 말씀 여기까지 들었으면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답을. 까르마 법칙은 그냥 이 부메랑 법적이처럼 돌아가서 바로 그때 돌아와서 옆에서 땅 치면 뒤에 돌아와서 내 뒷대가리를 치는 이런 식의 부메랑적인 거. 차가운 법칙 같죠. 내가 한 대로 받는다. 사실은 굉장히 까르마 법칙이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법칙 같지만 언제나 이 까르마 법칙은 언제나 내 업을 소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때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까르마 법칙에 따라서 업의 소멸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 우리 일상적인 의식 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수용해. 지금은 현재는 무조건 수용하고 예? 그리고 그걸 나는 지금 왜 그럴까 따져봐야 그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일상의식 가지고는. 제가 우리 일상의식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어떤 근사체험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놓고 보면 우리 일상의식이라는 건 평소에 지금 사는 의식, 일상의식이라는 것은 그 사과 껍질에 불과하다.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의식도 있겠는가. 그 깊은 의식들. 그래서 우리 일상의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약이나 도박 같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참 도박도 참 못 빠져나오죠. 예? 그 얘기 들으지 예전 그 화토 서대에 빠진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손가락을 자르고 여길 자르고 하는 얘기겠죠. 여길 잘라도 이거 가지고 섣달 했다는 얘기도 있고 참 그 중독이 대단하죠.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유혹, 그런 이 고통의 나락에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런 상황을 내 부정적인 까르마를 소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 이걸 할 수 있겠다. 이걸 잊지 말자 이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안 하면 누구 합니까? 예? 그죠? 아무도 못 해줘, 이거는.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 해줘. 예수님 어머니가 와도 못 해줘, 이거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근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난 모르겠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고, 예.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난 못하겠어. 이렇게.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나쁜 상태로 가겠죠. 그래도 여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어. 그러나 다른 점은 뭐다? 다른 점은 이제 앞으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비유를 어떻게 드는 거 아니? 그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우리 운전할 때,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뭐 일 빠지세요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야단 안 치죠?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참 좋아요. 야단 맞을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길 안내해요. 끝까지 안 나갈 거예요. 그렇죠? 뭐 만약 잘못해가지고 저기 해안가까지 가면 거기에서 유턴하세요. 다시 딱 안내할 거예요. 새길을 그렇게 안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로 이게 이 까르마 법칙도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질 때마다 잘못된 길로 빠질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이 새로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환경을 리세팅하는 것, 새로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은 따로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기회는 있겠다. 바로 제가 생각에 까르마도 마찬가지다. 까르마 법칙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 생을 살면서 까르마 법칙은 계속해서 세계를 알려주고 기회를 주면서 우리를 안내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참 멋있는 얘기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내비게이션 얘기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절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길, 다른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안내해 준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까르마 법칙도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 제가 오메가 포인트 잠깐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굳이 제가 인용을 안 해도 되는데 캐톨릭의 제수잇 예수회라고 있어요. 제수잇 소사이티. 그러니까 수도회입니다. 수도회.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 수도회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속했던 테르 드 샤르댕이라는 신부가 말했던 거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나가는가 하니 그 진화의 정점. 근데 그게 바로 오메가 포인트.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그리스도 의식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뭐죠? 자, 어쨌든 이 까르마 법칙은 우리가 이 오메가 포인트, 진화의 정점, 발전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안내해 준다. 따라서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냐 이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까르마 법칙은 결정론, 그러니까 전생에 다 이제 된 대로 지금 왔으니까 지금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의 결정론을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것이겠다. 지금처럼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까르마 법칙이 있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그러면서 자유로워져. 좀 잘못하면 또 나 인도할 텐데 잘못할 수도 있지 이런 식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잘못 횟수가 줄어들어요. 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제가 이전에 이 예를 들은 것 같은데 하도 강의 오래 해가지고 지금 언제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면은 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무슨 극한 직업이나 이런 거 이런 사람들 좀 특이한 생을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는 그냥 제 채널 고정하고 보는데 그중에 분 얘기가 나왔는데 가죽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십억 매출을
올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노숙인은 10년 동안 생활했더라고요. 잠깐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게 사회 뭐 IMF 때문에 망해가지고 그냥 막 자살 몇 번씩 생각하고 시도하고 뭐 이렇게 아주 내려갔다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성숙한 인상을 맞이하나 봐요. 예? 어떻든 그렇게 해서 노숙인 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활한 것도 역시 그것도 까르마 법칙만이 그 이유를 알 텐데,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날도 밤에 시장 바닥에서 노숙인으로 이제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이제 건너편에 가게 하나 있었죠? 근데 지금 밤늦게 이 문을 닫으면서 그 가게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가게를 이렇게 밤에 이렇게 열면 어떻게 힘들어 어떡하냐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1시간이라도 더 열어놔야 1,000원이라도 더 번다. 네, 이래서 가게 문을 늦게까지 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그 얘기를 듣고 이 양반이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하다가 번쩍 뜬 거야. 아 그래 그럼 나는 지난 10년의 가격은 뭐야? 얼마야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1,000원이라도 벌려고 하는데 난 10년 동안 한 게 뭐야 이거? 여기서 이 사람이 각성을 한 거예요. 네? 그거 각성하려고 10년을 갖다가 준비한 겁니다. 사실은. 10년 동안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각성이 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전에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가죽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다 돈인데 이제 하려면은.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전에 이제 알던 뭐 가게인지 뭐 가서 억지로 얘기를 해서 말이죠. 뭐 혁대 몇 개라도 해서 팔아서 다시 갚고, 이거 이제 팔아서 노점상 하면서, 예? 팔아서 또 갚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신 공장도 만들고 기술을 살려서 또 디자인도 해서 직접 만들고 그래서 뭐 시장 바닥에 두세 점포를 차지해가지고 장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노숙인 생활할 때 전 그 얘기 처음 듣고 알았는데 하여튼 못 먹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빨이 빠진대. 왜 그때도 이빨이 없더라고요. 이제 필름 영상 찍을 때도. 어떻게 얼마나 안 먹었으면 이빨이 빠지는지 말이죠.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10년 동안의 동안에도 기억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0년 만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낚아챘다. 저는 이것도 까르마 법칙이 계속적으로 좋은 안내를 했는데 이분은 10년째 가서 그거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빨이 빠지고 뭐 머리털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길거리에 떠져 있는 썩은 사과나 그것도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그때 고통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시적으로 볼 때는 까르마의 이 까르마 법칙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반드시 발생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근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기회라든가 뭐 조짐이 하나도 안 보인다.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나는 고통 속에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왜 이런 고통이, 불행이 나에게만 생기냐? 불만을 토로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만 토로해도 답은 알 수가 없겠다. 이건 왜? 이번 생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수없이 살아온 여러 생 속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생과, 이전 생과 연결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의식으로는. 그래서 거시적으로 봐야 그 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 내려서는 안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알려면은 수많은 생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전 생들이 기억이 나질 않죠, 당연히. 그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어릴 때 기억납니까? 5살, 2살, 3살 때 기억이 나요? 아니, 그게 뭐야.
지난 여름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그러면서 맨날 그래. 아유, 올해는 유난히 더워. 그 소리 똑같이 작년에도 했어요. 맨날 그래. 아유, 이번 겨울도 달리 추워. 저는 지난 겨울도 굉장히 추웠어요. 보통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이제 나이가 들면 어제 뭐 먹었냐, 그럼 어저께 내가 저녁 때, 어제 저녁 때 먹은 거 어떻게 기억을 해? 오늘 아침 먹은 것도 기억이 나는.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예. 그러니까 무슨 전생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그냥 이 어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의문 갖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다. 근데 그렇다고 개선 노력을 하지 말라.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최대한으로 기울여야 되겠다. 그게 바로 까르마 법칙에 순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까르마 법칙을 잘못 받아들이면 네가 지금 잘못된 거는 전생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까르마 법칙은 오히려 현재 세팅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궁극히 하는 거, 연구하는 이게 진짜 까르마 법칙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이 됐는데 난 지금 마약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넌 마약 중독 됐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게 아니다. 어떻게 한다? 중독은 인정하되. 할 수 없죠. 그 중독된 거는. 근데 인정하는 것도 참 어렵죠. 우선 이런 마약 중독이 되더라도 일단 인정해야 되겠다. 내가 마약 중독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마약 중독이 운명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니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장애를 수용을 하고 재발하는데 어떤 작은 새롭게 생활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야말로 최고의 선택이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노숙인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 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그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약하게나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약하더라도 자꾸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앞으로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야 전환점이 왔을 때 그 작은 불씨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10년 노숙인 생활하던 사람도 앞에 가게에 있는 가게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얘기를 그거에 촉발이 돼가지고 자기 무의식에 있던 그 재활하겠다는 그 움직임이 터져버린 거란 말이죠.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힘든 거를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더라도 절망할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냥 관망해 보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이라도 갖고 되게 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모든 게 때가 되면 풀려요. 근데 문제는 그 때가 내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어떻든 그러나 이번에 안 되면 또 다른 게 오니까 걱정할 것은 없겠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이번 생에만 안 온다? 그럼 다음 생에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다음 생에 있으니까 이번 생에 적당히 해야겠다? 이거는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 생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이번 생 아닌가 보다. 또 다음 생 준비해보자. 다음 생에 또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런 이 강의하는 게 즐거운 일이 원고를 쓰면서 나도 몰랐던 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까르마 법칙의 면모를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칙은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할 거다. 그런 희망과 안도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네?
그런 그 새로운 나름대로의 작은 깨달음을 받아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입장은 그 기독교 같은 기독교를 믿는 유신론자들도 마찬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은 자기는 뭐 구원받았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거기 찬송가 보면 나 구원 받았네, 뭐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18원 받았네, 뭐 이런 이제 제가 장난으로 그 가사를 바꾼 겁니다. 너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 받았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 우리 구원 18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야 저렇게 구원받기 쉬운 거냐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뭐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냐 이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외에 이제 길 가다 보면은 그 아주 극렬한 기독교인들이 피켓 들고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런 그 있잖아요. 우리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보면은 참 야 저게 인간이 구원받기 쉬운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 유명한 디트리 브론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신학자라기보다 목사. 근데 이 사람은 그 독일 이제 목사인데 독일인인데 이 사람은 이 히틀러의 이 암살단에 가입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히틀러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갈등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사람 죽이는데 가담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니 미친 자에게 그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여러분 무슨 뭔지 아시겠죠? 많이들 저 얘기하죠. 여기서 이쪽 그 무슨 어떤 팀에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겠다. 그래서 따라서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담을 했는데 이게 발각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붙잡혀서 히틀러가 그 항복하기 몇 달 전에 죽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대단히 훌륭한 목사였는데 이제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거는 그 값싼 은총이다. cheap 맞죠? cheap gra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도 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다 얘기한 거니까 저도 거의 별 동의는 안 합니다. 그렇게 무슨 예수 믿고 뭐 나 구원 받았네요. 좋고 그러면 예수만 믿고 나면 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런 거는 아주 그러니까 저는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다만 수준이 낮은 신앙이다 이렇게. 거기서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도들은 그 단계에 한 90% 이상이 그 단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건 사실 뭔지 알겠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받을 때 이건 뭔가 하니 나는 이제 신에게 줄을 댔으니까 다시 말해서 잊고 있었던 신을 대해서 잊고 있었던 신과의 소통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때까지 신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확신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신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신의 할아버지가 도 안 돼. 할아버지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신을 향해 섰으니까 신은 분명 나를 정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다 하면 할렐루야만 나오는 이런. 이게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 유신론자들도.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마무리하면 불교는 정법. 불교는 정말 정법이고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진리에 가까운 가르침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불교라는 정법에 들어섰으니까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해도 저는 갈 수 있겠다. 우리는 공부의 상태로. 재불보살의 그 공덕에 또 수많은 그 선현들의 이 공덕에 힘입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사시면서 특히 중요한 건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